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긴 해도 처음 그 말을 지어낸 사람 역시 사람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34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유별나게 금슬이 좋아서 하늘이 시샘에 남편을 데려간 걸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선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모두 저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었지만 사실 그런 말들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은 제 인생의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까요. 부모가 있어도 없는 거나 진배 없던 저에게는 남편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17살 때부터 쭉 혼자 살아왔거든요. 도박에 빠져서 아내와 자식도 버리고 나간 아빠와 자식보다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며 딸도 버리고 떠난 엄마까지 제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대신해 제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보다 한 학년이 높았어요. 당시 남편은 학교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인사였죠. 공부를 잘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글을 잘 써서 교내외 대회에서 엄청 상을 많이 탔거든요. 거기다 집도 잘 살고 운동도 잘했고요.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있어도 이름 한번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저와는 천지 차이였죠. 친구가 없으니 시선은 늘 창밖으로 향해 있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늘 창틀에 턱을 괴곤 운동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또래들보다 한 뼘 이상 키가 큰 남편은 틈이 날 때마다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걸 모르는 여학생들은 없었죠. 점심시간에 남편이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으면 창가에는 많은 여학생들이 얼굴을 내밀고 남편을 훔쳐보기에 바빴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 있어도 남편은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남편한테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말을 걸어볼 용기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1학년 2학기가 되고 새로 특활 부사를 정하게 되었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독서부를 일지망으로 적어낸 제가 행운을 거머쥐게 되었거든요. 여학생들이 너도 나도 독서부를 지망했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부서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제가 붙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땐 그 정도로도 감지덕지했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그러다 남편한테 제 존재를 알리게 된 건 2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남짓 되던 때였어요. 독서부 특성상 자기가 읽은 책은 직접 가져가야 했었는데 아침부터 서둘러 책가방을 싸느라 책을 잘못 가져갔지 뭐예요. 예전에 아빠가 보시던 책이었는데 지은이 이름조차 낯선 책이었죠. 어느 개의 죽음이라는 책 제목도 좀 그랬어요. 일단 가져갔으니 읽긴 해야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읽기에는 좀 깊이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슬쩍 졸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남편이 제게 와서는 말을 걸더라고요. 너도 장 그르니의 작품 좋아하니? 지금껏 한 번도 남편과 말을 섞어본 적 없던 저는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대답도 못하고 남편 얼굴만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장 그르니에더라고요.
그럼 혹시 섬도 읽어봤니? 난 개인적으로 어느 개의 죽음보다 섬이 더 마음에 들던데. 넌 어때? 어떻긴 뭘 어떻겠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책이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다 싶어서 저도 섬이 더 좋다고 말했죠.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남편은 싱긋 웃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곤 다음 주 특할 시간이 되어서 해당 교실로 이동을 했는데 먼저 와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자기 옆자리 의자를 툭툭 치며 와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순간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제게 눈 레이저를 쏘아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따가운 시선에 겁이 나면서도 저는 기어이 남편 옆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남편은 제게 보여주려고 가져왔는지 책을 몇 권 꺼내놓더니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고른 책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었어요. 그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내 처지랑 닮은 것 같아서 고른 것 뿐이었죠. 그런데 역시 넌 나랑 취향이 비슷했어. 장그르니를 좋아한다기에 일부러 까미 작품도 가져온 건데 한눈에 알아보네. 너도 장그르니에가 까미 스승이었던 거 아는구나. 까미가 쓴 서문도 읽어봤지? 진짜 멋지지 않니? 이건 뭐 외계어도 아니고 도통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수가 적은 저는 남편이 기대하는 반응대로 살짝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저의 무지함을 숨겼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가 남편이 말한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 읽어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본의 아니게 문학소녀가 되어버린 저는 남편과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전교에 퍼져버렸어요. 대개 소문이 그렇듯 퍼져나가는 와중에 살도 많이 붙고 각색도 많이 돼서 그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남편을 꼬셨다는 둥, 저희 집에 돈이 많아서 선물로 남편의 환심을 샀다는 둥, 남편은 제게 마음이 없는데 제게 약점을 잡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상대해 주는 거라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은 기정사실화됐고 그 바람에 쉬는 시간마다 다른 반 애들까지 저희 반에 찾아와 저를 보고 갔어요. 심지어 2, 3학년 선배들까지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중 몇몇은 저를 소각장으로 따로 불러서 여우같이 꼬리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에게 흥미게 생긴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엔 괜찮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늘 혼자 존재감 없이 지내던 저로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렇게 생긴 친구들 덕분에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엄마가 남자가 생겼다며 저만 두고 집을 나가겠다고 한 거죠. 곧 재혼할 생각이야. 너도 몇 달 뒤면 18인데 엄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잖아. 이 집은 너 혼자 살기엔 크니까 작은 데로 옮기자. 보증금 남는 건 네가 가지고 있어.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긴 하겠지만 그쪽 집 눈치도 보여서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혹여 네 아빠한테 연락이 오거든 엄마랑은 연락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해. 그리고 네 아빠는 절대 집에 들이지 마. 알량한 월세방까지 털어먹기 싫으면. 사랑을 찾아 딸을 버리고 가면서도 제게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던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랑 헤어졌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호적상으로는 흔적이 남지 않았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제 원룸으로 돌아온 엄마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존감이 뚝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학교에 간 사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거나 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 좋은 시도를 하고 말았고 쓰러져 있던 엄마 옆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보고서 엄마가 더 이상 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몇 분 뒤 달려온 구급대원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엄마는 성대를 다쳐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외삼촌한테 전화해 상황을 알렸더니 며칠 뒤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의사와 상담을 한 외삼촌은 엄마를 외가와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엄마한테는 그게 최선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도 외가로 가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버리면 더는 남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자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남겠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랑 살 때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두렵지 않다고요. 외삼촌은 몇 번이나 설득을 하시다가 안 되겠는지 자주 연락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곤 돌아가셨어요. 며칠간 정신없이 병원에서 지낸 탓에 엄마와 외삼촌을 떠나보내고 피곤이 몰려왔어요.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누워야겠다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며칠 학교를 빠졌더니 걱정이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보자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어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애였던 거죠.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한테 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어요.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좀처럼 알 수 없는 그 표정에 내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닐까 후회가 됐지만 이어진 남편의 말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가 다른 애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어. 어딘가 모르게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거든. 앞으론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같이 밥도 먹어주고 형광등 나가면 갈아주러 올게. 바퀴벌레가 나와도 잡아주고 또 뭐 해줄까? 제 걱정을 하면서도 저를 달래주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니 그 어떤 어른들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약속대로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남자친구라는 느낌보다는 친오빠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옷을 살 때나 생필품을 살 때도 같이 따라가 주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저 혼자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있는 게 걱정된다며 자기네 집에서 버스로 2정류장이나 되는 거리를 매번 달려와 주었죠. 혼자 사는 저 때문에 남편은 문 잘 잠궜어? 쌀은 있어? 김치는? 우리 집에서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고3 때도 남편은 공부보다는 제 걱정뿐이었죠.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나 때문에 남편 인생을 망친다면 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강수를 띄웠죠. 고3이 이럴 시간이 있어? 오빠 아니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 오늘도 우리 집에 오느라 학원 또 땡땡이 쳤지? 대체 왜 그래? 대학 안 갈 거야? 나 오빠가 대학 떨어지면 오빠 안 만날 거야. 능력 없는 남자 별로거든. 그래도 괜찮겠어? 난 남자친구랑 CC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계속 사귀려면 어떻게 해서든 대학 들어가. 안 그럼 끝이야. 그날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체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라서 마음 먹고 달려드니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에 합격한 남편은 제가 같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외까지 해주었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CC가 됐지만 같이 한 학기도 다녀보지 못한 채 남편은 군입대를 하게 되었죠. 군입대 영장을 받은 남편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하루는 제 손을 잡고 아버님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빠,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진영이 혼자 남겨두고 군에 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진영이 저희 집에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제대하면 제 손으로 돈 벌어서 분가할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아버님은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걸 교묘하게 잘 챙기신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아들의 객기 앞에서도 아버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조곤조곤 제 남편을 설득하셨어요. 제 걱정이 돼서 그런다면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아버님이 돌봐주시겠다며 결혼은 스스로 분가할 능력이 됐을 때 하라고 하셨죠. 가정을 이룰 능력도 안 되면서 덜컥 결혼부터 하는 건 자신한테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못할 짓이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버님 말씀에 설득되었고 자신이 없는 동안 저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곤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남편과의 약속대로 저를 살뜰히 돌봐주셨어요. 정기적으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저희 집에 보내셔서 반찬도 챙겨주셨고 가끔씩 저를 찾아오셔선 용돈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곤 했거든요. 제 엄마가 죽고 내가 재혼을 한 뒤로는 사람한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애였는데 진영이 널 만나고부터 많이 밝아졌어. 그런 점에선 너한테 참 고맙다.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많이 외롭게 자란 녀석이다. 앞으로도 네가 잘 보듬어줬으면 한다. 남편을 통해 새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의붓 형제들까지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내 상처만 큰 줄 알고 살았는데 아버님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한테 미안해지더군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어 오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 건 남편이 졸업 후 입사 2년차가 되던 해였어요. 저도 남편도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게 된 때였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찾고서야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새어머니는 본처 자식한테는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오직 남편의 재산을 자기 자식이 물려받는 거에만 혈안이 된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든 아버님 앞에서 제 남편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식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더군요. 남인 제가 봐도 그 모습이 역겨운데 그 집에서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남편이 재학 시절부터 일찍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죠. 솔직히 다른 집 같으면 저와 같은 처지의 며느리를 들이는 걸 꺼려할 법도 한데 저희 시댁에서는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제 덕분에 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저를 환대하셨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리 탐탁지 않을 텐데도 말이죠. 반대는커녕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랄까요. 요즘 세상에 부모 없는 게 뭔 대수라고.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지. 여보, 안 그래요? 난 진영씨가 우리 성훈이 신부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 것 같거든. 어머님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들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마치 제 남편이 힘있는 처가를 얻으면 혹시라도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는데 득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별것 아닌 집안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까 한시름 놓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버님은 한 2, 3년 같이 살다가 분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반대를 하셨죠. 어머, 당신 지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를 누가 한다고 그래요? 괜히 며느리한테 미움받지 말고 애들끼리 나가서 편하게 살게 하자고요. 내가 안 그래도 괜찮은 집 알아본 게 있는데 아가, 언제 시간 나면 나랑 같이 집 보러 가자꾸나?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부동산을 휘저으며 신혼집 찾는 걸 도와주셨지만 이런 어머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번번이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고 신혼집은 구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인 우리 부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결국 아버님 뜻에 따라 시댁에서 2년간 살다 나가는 걸로 하고서야 걱정은 끝낼 수 있었어요. 말이 2년이지 시댁에서 사는 그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고역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있었는데 남편보다 5살 어린 시동생과 연년생인 시누이는 정말 인성이 쓰레기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버님 눈치를 살피며 여우짓을 한다지만 시누이는 대놓고 여우였어요. 여자 형제가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응석바지로 자라 그런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들고 뭐든 지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대학생이
학교에 가는 날보다 나이트에서 죽치며 술 퍼마시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명품 욕심은 또 어찌나 많은지 신상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백화점으로 달려가 기어이 손에 넣고야 말았죠. 그렇게 신우이가 써대는 아버님 카드값만 해도 한 달에 수백은 됐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도가 넘는 사치를 나무라기는커녕 아버님이 모르시게 숨기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신우이가 나트에서 만나 원나잇을 했던 남자의 애를 가지게 된 거였죠. 처음엔 아버님 몰래 수술을 시키려고 했던 어머님은 상대 남자가 대학병원 인턴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결혼을 시키기로 노선을 바꾸셨어요. 대학도 졸업하기 전이었던 신우이는 어차피 학점도 안 좋아서 졸업도 힘든 대학, 이참에 때려치우자는 심보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상대 남자 집에서는 저희 시댁 재력을 보고는 병원 하나쯤은 차려주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아버님이 딱 잘라 거절을 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게 내 자식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제 돈으로 대기 아들 병원을 차려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의사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실력이 안 돼서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사람한테 내 돈 들여 병원을 차려준들 성공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영역이 안 된다면 페이닥터로 나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는 시간도 없이 죽어라 일하고 공부해도 모자랄 인턴이 나이트에서 여자랑 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겠습니까? 아버님은 일찌감치 사윗감의 댐댐이를 알아보신 거죠. 저가만 믿고 병원을 때려치려고 했던 신우의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아버님께 매달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배는 불러서 애를 낳는 것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 결혼을 했지만 신우이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신우이보다 몇 개월 먼저 출산을 한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남편을 닮아 코도 오똑하고 저를 닮아 피부가 흰 아이였죠. 평소 농담 한마디 안 하실 정도로 근엄하신 아버님이었지만 손주 앞에서는 영락없는 손주 바보가 되셨어요. 아이가 아버님 옷에 오줌을 싸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껄껄껄 웃으시는데 평소 아버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던 저와 시댁 식구들은 다들 놀랄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시동생의 이유 없는 갈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아이와 남편 그리고 아버님 덕분이었어요. 약속대로 2년 뒤 저희가 분가를 하자 아버님은 손주와 떨어지게 됐다며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 아버님은 제 남편을 회사로 불러들이셨어요. 이제 사회생활 경험도 꽤 했으니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였죠.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님 회사에 밀어 넣었어요. 어떻게든 회사만큼은 자기 아들이 차지하게 만들려는 꿍꿍이었죠. 아버님 몰래 회사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 회사 내에서 자기 아들의 뒷배가 되어줄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든 제 남편을 몰아낼 생각을 했어요. 업무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어머님 라인 사람들의 견제까지 받아야 했던 남편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겨우 30대 중반 나이인데도 염색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흰머리가 엄청 늘고 소화장애까지 달고 살았죠. 체격이 워낙 좋아서 남들 보기엔 건강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은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고 미안할 뿐이었죠. 그렇게 위태로운 날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남편은 쓰러지게 되었고 40도 안 된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죽음에 저도 충격이었지만 아버님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견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이겨내도록 방관했던 걸 자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끼던 큰아들의 죽음은
아버님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전처럼 신사적이고 유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불순한 것들은 애초에 싹을 도려내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특히나 제 남편의 죽음에 일조했던 시어머니와 그 라인들은 아버님 눈밖에 나서 좌천이 되거나 몇몇은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아이 교육을 핑계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리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여보, 내가 캐나다로 가면 당신은 누가 돌봐요? 딸 자식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난 당신 부인이잖아요. 어떻게 내 자리를 비워두고 밖에서 나가 사냐고요. 안 돼요. 난 못 나가요. 그래, 그럼 이혼이라도 하고 가든가. 캐나다로 못 가겠다면 차라리 이혼부터 합시다. 아버님의 강경한 태도에 어머님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는 마당이라고 순순히 가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시동생 내외를 집에 불러들여 아버님을 모시고 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없으니 당신 수발들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행히 정훈이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네요. 당신 나이도 있는데 아들 내외 데리고 살면 좋잖아요. 그럴 거 없어. 진영이한테 지우 데리고 들어와 살라고 얘기해뒀으니까. 성훈이도 가고 없는 마당에 애들 둘만 살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요? 그리고 당신 자식이 성훈이 뿐이에요. 엄연히 정훈이도 당신 자식이라고요? 성훈이 결혼할 땐 못 데리고 살아서 안달이더니 왜 정훈이한테는 같이 살잔 말 안 하는데요? 당신 죽고 나면 제사상 차리는 건 정훈이 내외라고요. 그리고 진영이 네 남편 떠나보냈으면 너도 새 출발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아버지 그늘에서 살 생각이냐? 내 말이 야속해도 할 수 없다. 성훈이 죽고 없는 마당에 너랑 내가 고부 사이로 지낼 일이 뭐 있니? 지우는 우리가 맡아 키워줄 테니까 넌 새 출발할 생각이나 해. 설마 너 지우 앞세워서 네 시아버지 회사 탐내는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꿈깨. 회사는 우리 정훈이가 맡게 될 테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내 회사를 정훈이한테 주니마니 해. 난 애초에 회사는 성훈이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이제 성훈이가 가고 없으니 지우가 맡아서 이어가면 될 일이라고. 당신이야말로 괜한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장 캐나다로 가.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 시어머니는 캐나다로 쫓겨나셨고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회사를 물려받을 궁리를 하던 시동생 내외는 시댁 입성이 물 건너가 버렸어요. 대신 저랑 제 아들이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솔직히 남편도 없는 마당에 시아버지랑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다 싶더라고요. 적어도 저랑 단둘이 사는 것보다는 외롭지도 않고 아빠 사랑 대신 할아버지 사랑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은 저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동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한테 깍듯하게 대해주었고 어머님이 제게 괜한 트집을 잡을 때도 동서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와는 통화도 자주 하고 집안일도 상의하며 지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때였어요. 여름방학을 학원에서 여름 캠프를 떠났던 아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전화를 받고 아버님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애가 의식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애는 깨어나질 않고 그렇게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아들 옆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지우 좀 살려줘. 당신도 없는데 지우마저 데려가 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우리 지우 좀 살려줘. 안 그러면 나도 당신 따라갈 거야. 종교도 없던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빌었어요. 아들만큼은 살려달라고요. 3일째 되는 날 동서가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살갑던 동서가 그날따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담당 의사부터 만나러 가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감은 있었지만 동서가 우리 지우 걱정 때문에 의사한테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려고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간 동서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병실을 못 찾나 싶어서 복도로 나와봤는데 비상구 쪽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담당 의사 만나고 나왔어요.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잘 돼서 이상은 없다는데 애가 3일째 의식불명이에요. 의사 말로는 당장이라도 깨어날 수도 있고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네요. 어머님도 참,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이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긴 거죠 뭐. 깨어날 애라면 3일이 지나도록 저러고 있겠어요? 이제 틀린 거라고 봐야죠. 지우 장례 치르면 바로 지우 엄마도 내쫓으라고요. 남편 잡아먹고 자식까지 잡아먹은 주제에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 집에 남아있어요. 모르긴 해도 아버님도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암튼 장례 일정 잡히면 연락드릴 테니까 귀국할 준비하고 계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례 일정이라니. 설마 우리 정우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야? 멀쩡히 살아서 병실에 누워있는 애를 장례를 치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왜 이러세요? 애 의식불명 상태로 있은 지 벌써 3일째예요. 깨어날 가망 없다는 거 인정하시라고요. 돈 욕심에 송정이라도 움켜쥐고 있을 생각인가 보네. 뭐?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네 새끼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니? 네 딸이라면 의식 없는 애 앞에 두고 장례 치를 생각부터 하겠냐고. 남도 아니고 작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저는 발악을 하며 동서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제 손을 뿌리치며 그러더군요. 나 참, 별 거지 같은 게 덤비기는. 형님 대접 좀 해줬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네. 이봐요. 대개 남편 죽던 순간부터 당신은 나가리 된 거야. 아들 앞세워 시댁재산 노려볼 요량인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마. 막말로 시아버지가 오래 살겠니? 내 남편이 오래 살겠니? 네 아들 저렇게 안 됐어요. 아버님 죽고 나면 어차피 너랑 네 아들 내쫓으려고 그랬어. 뭘 알아야지.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와? 하긴 그러니 그 꼬라지를 하고 살고 있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동서를 보며 충격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동서가 돌아가고 난 뒤 병실에 혼자 남아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데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 먹었길래 부모 복도 없고 남편을 앞서 보낸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이렇게 된 건지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손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더니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가 제 아들 상태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를 본 간호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아드님이 깨어났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들 녀석은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비몽사몽이긴 했지만 분명 눈도 뜨고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은 남편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연신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어요. 제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아버님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얼마 뒤 아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고 거기서 정밀검사까지 다시 받은 뒤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퇴원을 했어요. 제 아들 장례식 준비를 하겠다며 기세 등등하던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꼬랑지를 내리곤 제 앞에서 전처럼 살랑거리더군요. 이미 동서의 검은 속을 본 이상 그런 모습이 달갑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동서랑 드자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냥 더러운 똥 보듯 피하자 싶었는데 글쎄 저 대신 아버님이 응징을 해주었지 뭐예요. 알고 보니 그날 제가 동서랑 싸우던 모습을 아버님 기사님이 다 보고 아버님께 보고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버님은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계실 수 없어서 기사님을 병원에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기사님을 통해 동서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전해들으신 아버님은 제 아들이 퇴원을 하자마자 시동생 예외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중대 발표를 하셨죠. 지우가 깨어난 김에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다들 오라고 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는 장손인 지우한테 줄 생각이다. 이미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들인 내가 버젓이 있는데 왜 손자한테 회사를 넘겨요? 왜요? 저는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러세요? 그럴 거면 애초에 저를 회사에 받아주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왜 희망 고문을 하신 거냐고요? 이 녀석아,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성훈이랑 너희 남매를 차별한 적이 있었냐? 오히려 내 아들 성훈이가 네 엄마랑 니들 남매 등살에 집에 정못 붙이고 밖으로 놔두는 걸 보면서도 내색 안고 살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네 엄마는 뒤에서 성훈이 끌어내리려고 수작질이나 부리고 니들은 죽지도 않은 내 손자 장례치를 준비나 하지 않았냐? 내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 당장이라도 회사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작은 애야, 넌 앞으로 내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내 장례식에도 너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며느리한테 건방지게 굴면 그때는 보고만 있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라. 알겠냐? 아버님,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도 들어보셔야죠.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하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동서는 눈물까지 짜가며 호소를 했지만 아버님은 단호하셨어요. 지우 엄마는 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직접 전해준 얘기다. 이래도 억울하다고 할 거냐?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그리고 정훈이는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라. 캐나다에서까지 내 며느리랑 손주한테 해코지를 한다면 그날부로 바로 이혼이라고. 아버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시동생 내외는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찾아가 정말 아버님이 제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명시했는지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고서는 회사 복도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나 봐요. 이 모든 게 아내 탓이라고 생각한 시동생이 뭐하러 병원까지 가서 애 장례식 얘기는 해선 자기 앞길을 막았냐고 길길이 날뛴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사이가 갈라진 시동생 부부는 결국 얼마 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제 아들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군 복무 중이에요. 다음 주에는 휴가를 나온다고 해서 아버님과 저는 한껏 들떠 있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시동생 집에만 계시다가 다시 캐나다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고 자식을 잃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오늘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답니다. 오매불망 제 아들 지우만 바라보면서요. 소원이 있다면 하루빨리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며느리도 드리고 손주도 낳아서 하루빨리 집안이 북적거렸으면 합니다. 아버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